이번 역은 판교 테크노볼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Pongyo Techno Valley Station.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김회현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님을 모시고요. 테크놀로지에 가장 앞서가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판교에서 오늘도 특별히 나와주셔서 지하철 BGM 틀어드렸습니다. 김회현 리드님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딱 써가지고 주셨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챗 GPT가 해킹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별로 안 알려져 있는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해킹당한 일이 있었다. 우리가 여기다 온갖 질문을 다 넣고 있고 거기서 주는 답이 정답이라고 믿으면서 행동하는 경우도 이제는 많아졌고, 이걸 보고서에 쓰고 기사에 쓰고 막 다 하고 있는데 해킹당했으면 조작됐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정보가 빠져나갔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그게 또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 라고 하시면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뉴욕타임스에서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챗GPT를 운영하고 있는, 챗GPT는 아니었고요. 운영하고 있는 오픈 AI도 전체가 아니고요. 직원들이 대화하는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해킹당했습니다. 단톡방의 대화 내용.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예민하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일일 수도 있죠. 뭐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이상한 신기한 걸 봤어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 단톡방에서 어떤 내용이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AI 최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 빠져나갔다. 해커에 의해서 빠져나갔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 챗GPT, 그러니까 또는 이제 GPT가 구축되고 훈련되는 시스템, 이런 거는 뭐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기사에 보면은 오픈 AI 경영진이 작년 4월, 이 해킹 자체가 작년 초에 있었는데 작년 4월에 이 회사 직원 전체 회의에서 이 사실을 공개를 했고, 또 이사회에도 보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작년 4월이면은 챗 GPT가 뭐 1억 명 가입자 돌파했다고 그러고 막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그런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모든 뉴스에 챗 GPT가 나오던 때인데 이런 사실은 알려지진 않았어요. 중요한 뉴스 같은데. 일단 뭐 내부적으로 공유를 했고,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거나 뭐 경찰이나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당시에 오픈 AI의 판단을 보면은, 첫 번째는 고객이나 협력사 정보가 유출된 건 없었다. 그 다음에 해커가 외국 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개인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 다음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이 세 가지로 판단을 해서 결국은 공개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모두 알았잖아요. 직원들 중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은 일부 직원들이 이 내부 보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단톡방이라는 게 뭐 우리가 지금 그 오픈 AI 직원들이 쓰는 카톡 단톡방이 아니라 오픈 AI 직원들 내부망인 거죠. 내부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그 시스템 보안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오픈 AI 보안 체계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좀 나아가서 외국 적대 세력이 나쁜 맘 먹고 AI 기술을 훔쳐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무방비 상태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직원들 단톡방이면 우리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사내망 보면은 사실 온갖 정보들을 다 올리잖아요. 뭐 시스템 소스 파일을 뭐 거기 업로드 할 때도 있고, 뭐 이 부분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 주세요 하면 막 이런저런 그 문제의 위험성을 막 지적하는 얘기를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유출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내부 메신저가 유출된 건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직원들만 쓰는 그런 단톡방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런 상태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할 만하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뭐 애사심 들끓는 그런 직원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저는 얼핏 생각되는 게 요즘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 특히 정치 분위기가 정말 흉흉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중국은 적국이고 뭔가 이렇게 중국 스파이가 도처에 활개치면서 우리 정보를 빼가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얘기를 정치인들이 막 하거든요. 뉴스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생성형 AI는 사실 국가 안보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스파이가 와서 단톡방을 해킹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자국의 AI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AI 개발을 방해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가짜 정보를 주입한다고. 그렇죠. 가짜 정보를 넣어서 자꾸 친중국적인 발언을 하도록 챗GPT가 뭐 그렇게 만들거나. 괜찮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작전 실제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의 적국에 어떤 사이버 공격을 해야 되는 사이버 사령관이라면 그런 식의 공격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이 미국이 생성형 AI LLM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데 그 업계 내에서는 이게 그렇게 또 뭐 특별히 위협적일 게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의 검색 엔진하고 그렇게 뭐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검색 엔진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려면 몇 단계를 건너가야 될 거잖아요. 아마 생성형 AI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대표적인 게 그 엔트로픽이라고 클로드라는 LLM 운영하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 그 창업자인 다니엘라 아모데이, 뭐 오픈 AI 출신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은 누군가 AI 디자인을 훔치고 공유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로 공개한 AI 모델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AI가 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테크크런치라는 IT 매체에서도 챗GPT 대화 유출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해킹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 표면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AI 기업들이 해커들의 매력적인 표적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위협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미국은 적대국이 많잖아요. 또 이게 뭐 전쟁을 또는 뭐 실제 총불이를 맞대고 있는 그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렇죠. 뭐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일단 직접적으로 그렇죠. 여러 차원에서 이제 뭐 그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커들이 이 챗GPT라든지 어떤 미국의 새로 개발되고 있는 AI 모델을 공격하고 있는 정황은 뭐 보고가 된 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해킹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그 해커들이 이란, 북한, 러시아, 중국하고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 초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면서 자사를 마이크로소프트를 해킹한 챗GPT를 챗GPT를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계정들을 차단했다 이렇게 밝힌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뭐 약간 좀 등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국가안보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지금 언급하신 국가들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사실 다른 나라들은 기술적으로는 뭐 미국에는 상당히 많이 뒤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약간은 경쟁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그 일부 직원들이 그 걱정을 하는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유출도 있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외국 적대 세력이 훔쳐갈 수 있어라고 문제를 제기할 때 그 외국 적대 세력은 대부분 경우는 중국 아니면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이 사건을 보도했던 뉴욕타임스 기사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는 안 나오는데 중국이라는 단어가 차이나가 6번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중국 등 외국 세력이 AI 기술을 훔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직원들 사이에서 또 중국 기업들도 미국 시스템에 근접한 어떤 강력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 중국은 AI 인재의 가장 큰
배출국으로 미국을 이미 능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뉴욕타임스 기사만 보더라도 이미 중국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기사가 되는 거죠. 그 기술 분야에서도 이런 구도가 지금 뭐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뭐 여러 국제적인 회의에서 G7 같은 그런 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중국의 어떤 기술 접근을 좀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젠다를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는 다른 제조업은 뭐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AI는 미국이 지금 그래도 앞서 있는 거죠. 중국은 뒤따라가는 입장이겠죠. AI도 뭐 분야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이 LLM과 챗GPT를 필두로 한 LLM과 그 생성형 AI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게 뭐 현실이겠죠. 그런데 이 AI 다음은 뭐가 될까요? AI 다음 글쎄요. AI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챗GPT를 쓸 때 뭐 이렇게 자판으로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성으로 입력을 한다거나 하는데 또는 뭐 시각을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 비주얼로 그렇죠. 비주얼 자료를 입력하는 거 인식하게 한다든지 그죠 뭐 논문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사람을 닮은 로봇이 그런 그 생성형 AI를 장착한 상태에서 뇌는 생성형 AI고 몸은 사람 비슷하게 그렇죠. 팔다리가 있는 상태에서 뭐 그런 게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그 휴머노이드가 아마도 다음 단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업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젠슨 황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젠슨 황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의 다음 물결은 이 지침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이 될 거다. 물리적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그 팔다리를 갖춘 AI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가 다음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국이 휴머노이드 개발 면에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면서 반전을 노리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상하이 세계 엑스포 전시 컨벤션 센터, 엑스포였던 곳이죠. 여기서 이제 세계 AI 대회라는 중국에서 주최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리창 총리가 일단 참석을 했고요. 총리가 참석할 만큼 굉장히 큰 행사였다는 얘기고, 동아일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직접 찾아가고 썼던 기사였는데 축구장 7개 규모인 행사장에 전시관이 500여 개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죠. 그다음 이게 참가 기업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최대 규모의 AI 관련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된 테마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행사에서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된 게 22개 종류에 이르렀고 또 이 산업용 로봇까지 합치면은 전시장 한 3분의 1이 로봇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AI 컨퍼런스인데. 그렇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칭룽이라는 상하이 지역 기업이 개발한 이 휴머노이드인데 185cm에 82kg이면 그냥 뭐 성인 남성 정도의 체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건 정리하는 것도 보여주고 뭐 걸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업계에서는 사실 중국에서는 로봇 기업 유비테크라는 곳이 유명한데요. 여기에는 또 바이두의 챗봇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니봇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AI 탑재하고 가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2025년부터는 휴머노이드 양산을 시작하겠다. 내년부터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목표를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뭐 실현될지는 아직 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있는데 막대한 자본이 좀 필요할 거고 뭐 지금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만은 또 아직은 좀 가격이 비싸고 이 능력치가 좀 모자라다. 역량이 좀 모자라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뭐 그런 한계점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굉장히 그 야심차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강정수 박사는 네. 테슬라 또 전문가이신데 테슬라에서 만드는 그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매기 역할을 하라고 아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활용을 하도록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전망도 중국 하더라고요. 시장이 사실 그렇게 움직였었죠. 저 예전에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은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같은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장 점유율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형태가 되도록 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살아남은 건 중국 스마트폰들이죠. 그런 전략이군요. 그 외국 제품을 많이 들여와서 일단 막 시장을 휘젓게 하고 소비자들이 익숙해지게 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또 그 사이에 육성을 해서 키워서 나중에 외국 기업은 나가게. 강정수 박사님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게 비단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계속 그런 산업 네. 정책을 써왔군요. 그렇구나. 휴머노이드뿐만 아니고 근데 요즘 제가 본 뉴스 중에 첨단 기술 논문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국가별로 집계하는 그런 인덱스가 있더라고요. 네이처 인덱스라고 네네.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 1등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은 저가 공세, 기술 뺏기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잘해야 뭐 추격자 뭐 이 정도의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게 점점 이제 옛날 말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연구 논문 숫자 말씀하신 대로 중국 2024년 네이처 인덱스를 보면은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미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 지수만 해도 그러니까 2023년에 발표된 2022년 지수만 해도 미국이 1등이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한 1,40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지금 뭐 지수는 여러 가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1,400 정도의 격차로 미국이 앞서 있었던 게 올해 발표된 걸 보면은 한 3,000 정도의 차이로 중국이 1등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굉장히 크게 역전을 했네요. 그렇죠. 살짝 역전한 게 그러면 아니고. 이 정도면은 속도가 붙었으니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1, 2위가 워낙에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위, 그 다음에 3위가 격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3위 이하랑은 지금 그 미국, 중국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4,318.68로 나타나는데 중국과 미국은 2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이 중국이 굉장히 이 과학 분야에서 또 수학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분야, 스템이라고 하죠. 스템 분야에서의 연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에서 연구기관별로 또 대학별로도 결과가 나오는데 중국은 여기서도 뭐 세계 톱 수준이었다고 해요. 연구기관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처 인덱스 세계 1위가 중국 과학원이었습니다. 10위권 중에 7군데가 중국이었어요. 중국 과학원이 중국의 국책연구소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KDI나 뭐 이런 그렇게 봐야겠죠. 배터리 전자통신연구원 뭐 이런 데 비슷하게. 근데 이제 좀 영역이 더 크죠.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뭐 네. 카이스트, 키스트 뭐 이런 그런 느낌이네요. 셈이죠. 네. 근데 이제 10위권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 7군데가 중국의 연구기관들이었다. 중국 연구소였다. 그럼 뭐 할 말 다 하죠. 나머지 3군데가 미국 하버드대랑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랑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였습니다. 10위권에서. 그다음 대학들로 봤을 때도 1위는 하버드 대학이었대요. 근데 2위에서 9위까지가 전부 중국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스탠포드, 예일, 뭐 MIT 없네. 한국은 100위권에서 봤을 때 서울대가 54위, 카이스트가 76위 이렇게 두 군데였는데 어쨌든 뭐 이 연구 수준에서도 굉장히 중국이 많이 앞서 가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중국의 그 대학 중에서는 과학기술 쪽에서 앞서 있는 대학이 어떤 곳이 있어요? 일단은 뭐 칭화대, 베이징대가 뭐 앞서 있긴 합니다만 여러 그 전문적인 이름을 붙인 학교들이 많죠. 뭐 항공 분야의 대학들도 있고 이공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는 자꾸만 중국이 좀 뒤처져 있다고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또 어떤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또 미국이 경제 제재를 중국에 대해서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고립돼서 앞서 있는 미국의 첨단 기술을 잘 못 받아들이니까 발전이 좀 지체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추월을 해가는 분명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영향을 받는 어떤 기술 발전이 더뎌지는 분야도 있을 텐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스스로 이 그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거기에 자원을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차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특파원으로 3년 일하셨잖아요. 네. 그때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막 물건 잘 만들어서 막 많이 판매하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앞선 지식을 생산하는데 서 탁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중국 사회에? 중국 글쎄요. 사회에 뭐 중국 사회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쟁이 우리보다 훨씬 혹독하고 훨씬 잔인할 정도로 그런 날 것 그대로의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존재하고 그 시장이 또 막대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는 또 그만큼 엄청난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실패했을 때는 또 그냥 돌아갔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환경을 갖게 된 중국의 경제 구조가 이런 현실을 어찌 보면 뒷받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AI 분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이 그런 식의 어떤 투자와 그다음에 이제 뭐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만약에 만난다면 굉장히 앞서갈 수 있겠죠. 사실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도 괜찮은 서비스를 내놓는 IT 기업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챗이라든지 아니면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뭐 가장 큰 IT 기업인데 그 IT 기업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다른 영역에서 중국 내와 중국 바깥의 어떤 다른 나라들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샤오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샤오미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할 때 그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애국심 마케팅이 잘 통하는 나라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의 국내 제품들을 우선시해서 쓰고 우선시해서 육성하고 그런 환경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던 게 그때만 해도 아직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던 시절이어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국은 그래서 좀 외국 브랜드가 우리를 포함한 중국 브랜드를 포함한 외국 브랜드가 들어가서 성공한 게 어려운 시장 아니냐 이런 약간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오늘 오픈 AI 얘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면은 애초에 중국이 오픈 AI 같은 곳을 해킹해서 뭐 딴 거 몰라도 기술을 훔쳐올 필요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미 수준이 굉장히 높고 앞서갈 준비가 돼 있는 나라라는 결론인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오픈 AI에서 답하는 내용에 영향을 줄 수만 있다면 중국에 유리한 어떤 답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그런 식의 공작을 시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일단 모르겠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실제로 그런 걸 할지 안 할지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도 AI 산업, 그다음에 이제 이 거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걸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많은 걸 배워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뭘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뭘 새로 만들 때마다 많은 걸 배워와서 중국 내에서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설령 외국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뭐 외양도 똑같고 안에 속도 똑같은 그런 걸 하더라도 일단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서 다시 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뭐 창의성이 떨어진다, 뭐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그걸로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면은 그것도 발전 모델이 될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죠. AI 분야도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AI가 어떤 답을 내놓도록 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모델 단계까지 왔을 때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른 데 걸 모방해서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기저에 있는 데이터 그 밥상 자체는 일단 뭐 갖추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늘 오픈 AI 해킹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AI 기술의 수준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저는 확실히 좀 이런 생각은 드네요.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특히 AI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지금 앞서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들의 배워오는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코너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